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요즘 40년 전이 무색한 풍경이 나라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치 위기, 정권의 위기를 국민과의 전쟁, 그리고 민족 내부의 전쟁으로 모면해 보려는 시도는 독재 정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혹이죠. 근데 글쎄요, 해결 방법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이 될지 저는 우리 국민들은 또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널 6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요. 동부가일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한 1년 비우셨어요, 자리를. 아,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다사다난한 1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1년의 끝이라고 뭐 편안하겠습니까? 남북 관계는 계속 현 정권 들어서 계속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도 그런 분위기는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요. 북한이 청와대 전통문을 발송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21일 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전통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반복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행동이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 아주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전통문을 보냈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17일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주기였습니다. 근데 이날 그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과 여러 이제 5개 보수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그 무슨 화형식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북한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이 19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낸 겁니다. 네, 이게 광화문에서 북 관련해서 화형식을 벌였죠. 이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신 분들이에요. 어버이 연합이랑. 네, 대표들을 다 다니시더라고요. 네네, 너무 좀 피곤하다는 본인들 굉장히 피곤하고 자본도 굉장히 딸리고 이렇다는 호소까지도 막 네, 하는데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참 네. 겨울에 열심히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신도 보냈다고 하네요. 예, 뭐 바로 답신을 보냈는데 그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명의로 해서 북측의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 이렇게 또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게 얘기를 예, 하고 서로 단문으로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워낙에는 그 전통문이 원래 청와대로 오고 또 이렇게 바로 오나요? 보통 이제 그 전통문 하면은 뭐 국방부 뭐 이런데 이제 예전에 사례를 보면요, 뭐 남북 군사실무회담 단장, 뭐 네. 대한적십자사, 통일부 이런 곳을 주로 이제 수신처로 해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직접 보낸 거죠.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네네. 이게 명목을 보면은 보수 단체들이 반북 집회를 했다. 이게 이제 명목이 된 건데 보수 단체들 반북 집회한 게 국가안보실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네. 행정부 관할이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북한이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이유는 이런 보수 단체들의 반북 집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한국 정부와 사회가 뭐 그 종북 논란, 반북 움직임들이 아주 거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장성택 숙청 관련해서도 뭐 한국 정부에서 뭐 무슨 비상 대응 뭐 이런 것들 뭐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또 내년 초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언까지도 하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달에 북한에서는 국정원의 첩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체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주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냐. 정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이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로 보낸 것 같고 특히 이제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이 이 모든 움직임들의 이제 종합적 사령부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가 먼저 뭐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등 보수 단체들이 요즘 굉장히 바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 일어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걸 안보의 위기로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라는 의심을 사실 국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보수 단체들이 바쁜 것의 뒤에는
청와대가 직접 바쁜 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지금 뭐 이런 일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청와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북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로 굉장히 그 싸늘한 단문이지만 굉장히 그 싸늘한 전통문이 오갔는데 국방부는 내년 1월 정도에 전쟁을 예견하고 있더라고요. 국방부 김관진 그러게요. 장관이 뭐 예. 예언을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방부는 그런데 전통문 뒤에도 북에 특이 동향은 없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막상 1월 달에는 전쟁 위기가 심화될 거다라고 전망은 하지만 뭐 특이 동향은 없다. 네, 지금 뭐 당장은 뭐 네. 별거 없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런 전통문이 뭐 한두 번 온 게 아니다. 네, 그동안 많이 왔었는데 그렇다고 뭐가 있었느냐? 별거 없었다. 근데 사실 뭐가 있었던 적도 있죠. 연평도 포격전 같은 경우 전통문 오고 무시했다가 맞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전통문 많이 왔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정말 아니란 생각 아닌가. 어쨌든 이제 국방부에서 정찰 결과를 놓고 보면 북한이 뭐 무슨 부대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동향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인 건데 전통문 내용만 놓고 보면요. 특대형 도발을 반복한다면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특대형 도발을 반복하지 않으면 사실 뭐 이 무슨 단호한 뭐 보복 행동 이런 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당장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일단 네. 전통문만 놓고 보면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특이하게 그 국정원에서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그 장성택 숙청 관련해서 이게 권력투쟁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권력투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배경은 장성택이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에서 중요시하는 유일영도 체계를 위반한 거다. 그래서 숙청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언론에서 관련해서 온갖 소설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연문설부터 해서 뭐 처형을 하는데 무슨 기관총을 쐈다느니 무슨 화염 방사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낭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정원이 웬일로 이런 식의 그 보고를 했을까 좀 의아하긴 한데 또 공교롭게도 이런 전통문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 최고 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하면 가차없는 보복 행동을 하겠다라는 경고를 받고 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언론의 좀 과도한 이 북한을 자극하는 보도들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좀 느낌도 들더라고요. 약간 뭐 어조를 조금 다운 시키려는 것을 국정원이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근데 뭐 국정원이 개과천선해서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그 전에 했던 말들은 또 국정원 발이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예. 북한 소식은 국정원 말이죠. 네, 그래서 국정원이 만들어내고 언론이 그것을 이제 국정원과 연결된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해냈던 것들을 국정원이 다시 좀 약간 교통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이거는 어쨌든 전통문 서로 지금 남북에 굉장히 그 긴장돼 있는 이런 네.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또 오늘 YTN 등 뉴스에서는 북에서 얘기하는 것이 최고 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 이런 건데 네. 역시 북에서 얘기하는 지도부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외조부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뭐 친일 경력 막 이런 얘기를 네. 또 막 하더라고요. 친일 경력 얘기는 근데 함부로 하면 안 좋을 텐데. 예, 그렇죠. 친일 경력을 함부로 얘기하면은 사실 재발등을 도끼로 찍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 안주인도 그렇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국토부 장관의 아버지 경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는 친일이 참 나쁜 거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또 불나게 또 써먹고 싶어서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렇죠. 예,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대형 도발은 아무래도 아무리 국정원이 이제 특대형 도발을 했다가 그걸 정리하려고 했다가 또 다시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곳곳에서 근질근질하게 특대형 도발을 지금 계속 할 수밖에 네. 없는 바라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북중 간의 고속철 사업을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에도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일단 이 공사가 뭐 어떤 공사인지부터 좀 살펴보면 네, 그 지난 11일 날 그 한 토론회에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양해각서를 공개를 했어요. 중국과 네, 북한 사이에 이제 양해각서인데 이제 어떤 합의서냐면 북한 조선경제개발협회와 중국 상지광군 투자 유한공사를 대표로 하는 국제투자집단,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한 거죠. 예, 흔히 그냥 상지그룹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쳐서 개성까지 시속 120km 이상의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고 그 고속도로 양 옆으로 시속 200km 이상의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한다. 대규모 이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공사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다 이런 거고요. 이 철도는 국제 전용 철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철도나 도로망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운데 두고 철도를 양옆으로 까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되면 다 연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건설 기간 한 5년 정도 잡고 건설업자가 이윤을 회수한 뒤에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BOT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합의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에 현장 실사하고 4월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 저희가 방송도 지난주에도 이 공사 관련해서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큰 공사네요. 그렇죠. 뭐 네, 한국도 보면은 고속철도를 놓는 그 공사 지금 KTX라 그러죠. 네, 상당히 큰 공사 아니었습니까? 네, 네. 자, 여기 한국 기업도 참여를 한다는 건데요. 그 일단 그 알려진 바로는 현대로템 이게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지하철 뭐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대기업이죠. 대호 AL, 대하 TI, 우원개발, 세명전기, 리노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사가 그 알려지면서 이 기업들의 주식이 또 주가가 막 폭등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 일단 그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가 376km 구간인데 네. 이 중에서 개성과 평양 사이에 189km 구간을 한국 기업이 담당을 하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187km를 중국 기업이 담당한다. 그래서 거의 반반 나눠서 한국과 중국이 나눠서 개발을 한다는 거고요. 그 철도 궤도 및 신호 체계는 한국식으로 합의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철도하고 한국 철도하고 좀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 철도 폭도 다르고 뭐 신호 체계도 다르고 그런데 이걸 그냥 한국식으로 통일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공사 규모는 한 15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이제 반반 나눠서 하는 거니까 거의 한 반 정도는 한국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있을 경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이렇게 전면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정은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일정 정도 진척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어,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북과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이제 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 남북 교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굳이 애돌아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예. 지난번엔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11월 달이었죠. 11월 네. 13일 그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그 나진 핫산 물류협력 양해각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여기 네. 이제 뭐냐면 나진 선봉 그 경제특구가 북한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러시아 접경 지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함께 이제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이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원래는 이제 이게 2008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2008년도에 북한과 러시아가 그 3대 7로 투자를 하기로 해서 라손 콘트라스 합작사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이제 그러니까 70%가 러시아 자본인데 러시아가 이 지분 가운데 51%만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 49%를 한국에 인수하라고 또 이렇게 제기를 한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너네가 한번 여기 49% 들어와라.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11월 달에 양해각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뭐 수치 같은 건 안 나왔는데 아마 거의 비슷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예상 인수 금액이 이렇게 따지면 한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되겠고요. 한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실사를 하고 나서 지분 참여를 이제 공식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524 조치하고는 충돌한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일단 정부의 공식 입장은 524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3국을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524 조치하면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말장난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워낙 어렵고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 524 조치를 고집했을 때 아니 저런 좋은 투자 지금 그 기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524 조치를 쉽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남북 관계가 어려운데 524 조치를 뭐 기업들 좀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 반북 단체들 보수 단체들이 또 이 정부를 또 이제 비난하고 나설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죠.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 중심의 소수 기업들만 기회를 얻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지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그림에 떡인 상황인 거죠. 이런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도. 네. 제3국을 끼고 하는 거면 뭐 제3국을 낄 능력만 있으면 네.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 교류도 제3국을 끼고 좀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다는 그런 원리가 좀 적용이 될까요? 뭐 글쎄요. 지금 정부의 모습을 보면 뭐 전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고무줄 잣대라는 건데요. 예. 예. 이게 사실은 기업 중에도 약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기업주가 뭐 이런 데라거나 이러면은 제3국 끼고 한 이런 걸 추진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남북관계 네. 기본법에 저촉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언론에 거의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뭐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 북한의 네.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워낙에 이제 좋다 보니까 네. 한국의 조그만 기업들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 기업과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프로그램 개발해 달라.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중국에 외주를 주는 거지만 중국이 다시 북한에게 외주를 주는 이런 네. 중국 기업은 그냥 거쳐만 가는 거죠. 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중에 몇몇 군데는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들이 네네. 왜 북한과 함부로 접촉했느냐 네네. 허가 없이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좀 빽 있는 그런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그냥 북한과 직접 합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사실 저런 이제 좋은 기회들이 있어도 군침만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난국, 이 경제적 이런 상황을 남북 간의 어떤 이런 공사라든지 교류 사업에서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524 조치라는 말로 꽉 틀어막고서는 할 수 있는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뛰어넘어서 지금 또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신의주나 나선 특구에 철도가 연결되는 거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북한 자체로 놓고 봐도 북한에 지금 고속철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KTX 처음에 도입됐을 때 상당한 물류 혁명이다 뭐 이런 이제 광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물류 체계에 상당한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북한 자체지만 이런 것들이 뭐 나진 선봉이라든지 아니면 신의주라든지 이게 다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 철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철도, 러시아 철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나진 선봉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의 핫산까지 연결을 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 시베리아 그 횡단철도랑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 중국 철도가 중국 횡단철도나 만주 횡단철도를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유럽까지 철도가 그냥 직통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물류 효과가
가 발생할 수 있고 일단 전문가들이 볼 때는 중국에 비해서는 러시아가 그 철도가 훨씬 발달해 있거든요. 중국은 네. 아무래도 이제 철도보다는 도로 중심, 차량 중심으로 좀 물류가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신우주 철도도 이제 중요는 하겠지만 이 러시아로 연결되는 이 철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좀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철도를 연결해서 유럽까지 직접 진출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그림의 떡인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의선, 동해선 연결을 해야 그 북한을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을 놓고 보면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이게 이제 대륙 연결 철도만 이게 완성이 되면 거의 이제 황금알 낳는 거위다 이렇게들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지금은 이제 보통 배로 운송을 하거든요. 비행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배로 운송하는데 한 3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철도는 거의 절반 정도인 15일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가격도 한 8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더 저렴한. 값은 싸고 훨씬 빨리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물류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제 현황을 보면 미국하고의 무역은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이나 그 독립국가연합, 러시아, 과거 이제 소련에 있었던 독립국가연합 이런 데와의 무역 비율이 미국을 이미 그 추월을 했거든요. 그러면 유럽까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물류를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런 이제 중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그냥 넉넉히 바라만 봐야 되는 이런 상황 참 안타깝다. 그래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이런 그 남북 관계를 빨리 개선을 시켜가지고 남과 북이 경제를 함께 키우는 그런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경의선, 동해선 그 38선에서 이 지금 경의선, 동해선도 사실은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 기술적으로는 있는데 다 돼 있죠. 예. 정치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과 북이 이 막혀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부산항 그죠? 네. 부산항이라든지 아니면 동해 쪽 동해항이라든지 포항 또 인천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 철도 연결, 대륙과의 철도 연결에서 굉장히 엄청난 제2의 전성시대를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차, 철도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항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아마 원산항과 남포항은 무지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원산항과 남포항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부산을 들썩이게 한다거나 포항을 들썩이게 한다거나 울산 이런 것까지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렇죠.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고요. 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을 철도 민영화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이 오이사 조치 이런 거 철회하고요. 남과 북이 함께 그 철도 사업에도 손을 잡고 같이 한다면 정말 쓸데없이 국민들 의견 반하면서 민영화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서 해볼까, 뭐 자회사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자, 분단이 그들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재부에서의 손해를 볼지라도 그건 이제 국민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간다 이런 심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통은 내년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국자나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일 것 같은데 요즘 한국 정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내년에 대해서 어떤 희망과 이런 것보다는요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나 국방부의 김관진 장관이 그런데요. 김관진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전쟁 위기가 도래한다라고 그냥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 중에 북이 도발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도래한다. 그리고 특히 서해 쪽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관 장관이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한반도는 분단 이후 70여 년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언제나 전쟁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해서 정책 필요에 따라서 악용해오고 그 위기를 뭔가 더 큰 위기가 있는 것처럼 조장해오고 한 것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방을 담당한 사람들의 역할이었죠. 국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끝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평화하자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하자. 내가 총을 들고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우리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방장관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월부터 위기는 우리 국민에게보다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